시장 골목에 고급 검은 세단이 나타났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거 박 회장 차 아니야? 상인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민호는 수상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 남자가 박 회장을 향해 흉기를 들고 다가가는 순간 민호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아저씨, 위험해요. 그 차 타시면 안 돼요. 민호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 13살 소년의 외침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순간이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오후 3시 반 학교 종이 울리자마자 민호는 가방을 메고 뛰어나갔습니다. 야, 민호야. 같이 PC방 갈래? 반 친구 성진이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새로운 게임 나왔다던데. 민호는 잠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끌렸어요. 친구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성진아. 나는 갈 곳이 있어서.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교실을 뛰어나갔어요. 13살 민호에게는 매일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방과 후 곧바로 시장 입구 편의점으로 향해서 물류하역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었어요. 어른들도 힘들어하는 일이지만 민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호가 살고 있는 곳은 도시 한편의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이었어요. 민호네 집은 단칸방에 작은 부엌이 딸린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어서 와, 민호야. 편의점 김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50대 중반의 김 사장님은 민호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린아이라 걱정하셨지만 민호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어주셨거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부터 할까요? 민호는 항상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편의점 뒤편 창고에는 오늘도 배송 온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라면 박스, 음료수 박스, 과자 박스까지. 민호는 작은 책으로 이 무거운 박스들을 하나씩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박스를 들어 올리자 민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스포츠 음료 한 박스만 해도 13살 아이에게는 상당한 무게였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스를 조금씩 끌고 밀면서라도 제자리에 갖다 놓았어요. 민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김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장님. 제가 할 수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의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일찍 철이 든 아이였거든요. 1시간이 지나자 민호의 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손바닥에는 박스 모서리 때문에 빨간 자국이 생겼어요. 그래도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꾸준히 일에 집중했어요. 일을 하는 동안 민호는 집에서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몸이 좋지 않으셨어요. 정확한 병명도 모른 채 약국 약으로만 버티고 계셨죠. 엄마, 우리 큰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자. 민호가 말하면 어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괜찮다, 민호야. 약국 약만 먹어도 충분해.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의료비 때문에 병원 가기를 꺼리신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민호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 일당 2만 원을 모아서 언젠가는 어머니를 제대로 된 병원에 모시고 가고 싶었거든요. 벽시계를 보니 오후 5시 반이었습니다. 오늘은 꼭 일찍 끝내서 엄마 약 챙겨드려야지. 민호는 남은 박스들을 보며 속도를 높였어요.
마지막 박스까지 정리를 마친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오늘도 일을 마쳤다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수고했어, 민호야. 김 사장님이 하루 일당 2만 원을 건네주시며 따뜻한 호빵 2개도 함께 주셨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랑 나눠 먹어. 감사합니다. 민호는 깊게 인사하고 호빵을 소중히 품에 안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 민호의 머릿속은 현실적인 걱정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달 전기세, 쌀의 양, 어머니 약값까지. 13살 아이가 고민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나가고 있었거든요. 어린 나이지만 민호의 눈빛만큼은 어른스러웠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가 낡은 소파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지만 민호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 우리 민호 왔구나. 오늘도 고생 많았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민호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어요. 엄마, 오늘도 사장님이 호빵 주셨어요. 같이 드세요. 민호는 호빵을 데우며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예전보다 많이 말라있는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엄마, 제가 열심히 일해서 꼭 큰 병원 모시고 갈게요. 어머니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마워, 민호야. 엄마는 우리 민호만 있으면 충분해. 그날 밤 민호는 작은 탁자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면서도 머릿속에는 어머니 생각이 가득했어요. 언젠가는 꼭 어머니를 건강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어스름하게 들어왔어요. 민호는 연필을 꾹 쥐고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풍족한 하루였어요. 민호는 잠들기 전 작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내일도 무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소년의 간절한 기도가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른의 무게를 짊어진 민호였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따뜻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 소년에게는 곧 인생을 바꿀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오늘은 배송이 적어서 일찍 끝났네라며 웃어주셨거든요. 민호는 기뻤어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사장님,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민호는 깍듯이 인사하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하루 일당을 받은 주머니를 꽉 쥐고 발걸음도 가벼웠어요. 시장 골목을 지나가는데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상인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뭔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민호도 호기심에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어머, 저거 진짜 비싼 차 같은데?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저런 차는 처음 봐. 우리 동네에 왜 왔을까? 과일 가게 아저씨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민호가 바라본 곳에는 정말로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번쩍번쩍 윤이 나는 차체에 선팅까지 되어 있어서 누가 탔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민호는 이런 차를 텔레비전에서만 봤었거든요. 저거 박 회장 차 아니야? 시장 어귀에서 채소를 파시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박 회장? 그 유명한 식품회사 박 회장 말씀이세요? 젊은 아주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응, 맞아. 예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저런 차 타고 다닌다더라. 그런데
왜 우리 동네에 왔을까?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평소에는 조용한 시장 골목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민호도 궁금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차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정말로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내리셨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지만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아, 정말 박 회장님이시네. 상인들이 더욱 흥분했습니다. 박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익숙한 듯 한 곳을 향해 걸어가셨어요. 바로 시장 안쪽에 있는 오래된 국밥집이었습니다. 민호도 가끔 지나가며 봤던 곳이었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 박 회장님이 젊었을 때 여기서 자주 드셨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 떡볶이 아주머니가 무릎을 쳤어요. 가끔씩 옛날 생각나면 오신다던데. 민호는 신기해서 박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민호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박 회장이 국밥집으로 들어가시는 동안 검은 세단 근처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거든요. 한 남자가 차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 뭔가 손에 번뜩이는 것을 들고 있었어요. 민호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남자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영화에서 본 나쁜 사람 같았어요. 저 사람 뭔가 이상한데. 민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박 회장이 들어간 국밥집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아무도 그 수상한 남자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민호만이 유일하게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수상한 남자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차 뒤편으로 숨어서는 손에 든 것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분명히 칼 같은 흉기였어요. 민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박 회장님을? 그 순간 국밥집 문이 열리며 박 회장이 나오셨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배를 두드리시며 천천히 차 쪽으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숨어있는 수상한 남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셨어요. 수상한 남자는 박 회장이 가까워지자 더욱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손에 든 흉기를 꽉 쥐고 박 회장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어른들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지금 말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았어요. 박 회장은 이미 차에 거의 다 와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수상한 남자가 움직였습니다. 차 뒤에서 나와 박 회장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한 거예요. 손에 든 흉기가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서웠지만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박 회장이 차 문에 손을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상한 남자가 마침내 박 회장 바로 뒤까지 다가왔어요. 흉기를 들어 올리려는 찰나였습니다. 아저씨, 위험해요. 민호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그 차 타시면 안 돼요. 민호의 외침이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박 회장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셨고 상인들도 모두 민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수상한 남자는 당황한 듯 흉기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상인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거든요. 저 사람 뭐야? 칼 들고 있잖아. 과일 가게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야 너? 뭐 하는 거야? 떡볶이 아주머니도 소리쳤어요. 수상한 남자는 완전히 당황해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여러 상인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였어요. 결국 바닥에 흉기를 떨어뜨리고 붙잡혔습니다.
박 회장은 그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민호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민호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지만 박 회장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치는 순간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얘야, 내가 나를 구해준 거구나. 박 회장이 민호에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상인들은 수상한 남자를 붙잡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정말로 누군가를 구했다니. 그것도 이렇게 유명한 분을 말이에요. 박 회장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용감한 아이로구나. 이름이 뭐니? 민호. 이민호입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호. 좋은 이름이네. 오늘 일은 평생 잊지 않겠다.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돌아와서도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이 꿈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민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건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김 사장님이 신기한 표정으로 다가오셨어요. 민호야, 너 며칠 전에 시장에서 무슨 일 있었니? 김 사장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네. 아, 그날 말씀이세요? 민호는 박스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박 회장님을 도와드린 일 말씀이시죠? 맞아, 그 일. 온 동네가 그 얘기로 난리야. 우리 민호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 김 사장님이 웃으시는데 갑자기 편의점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오더니 민호를 찾았습니다. 혹시 이민호 학생이니? 그 남성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네, 맞아요. 민호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박 회장님 비서실의 정 차장이라고 한다. 회장님께서 민호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신다.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박 회장님이 자신을 찾고 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를. 왜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일로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신다. 시간이 되면 잠깐만 만날 수 있을까? 김 사장님이 민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가봐라, 민호야. 이런 기회가 흔한 게 아니야. 민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차장은 민호를 검은 세단으로 안내했어요. 며칠 전 봤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차 안에서 박 회장님을 다시 만난 민호는 어색해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박 회장님은 생각보다 자상해 보이셨습니다. 민호야, 그날 정말 고마웠다.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박 회장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호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요즘 세상에 이런 용기를 내는 아이가 몇이나 될까? 박 회장은 민호를 대견하게 바라보셨어요. 너희 집은 어디니?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싶구나. 민호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박 회장의 진실한 눈빛을 보니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랑 둘이 살아요.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박 회장의 표정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그랬구나. 어머니는 뭘 하시니? 어머니는 몸이 아프셔서 저만 일하고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박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정 차장에게 무언가 지시하셨어요. 민호야, 우선 집에 가자.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다. 민호는 당황했어요. 자신의 초라한 집을 박 회장님께 보여드리기가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차가 민호네 동네에 도착하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했어요.
이런 고급차가 오는 일은 정말 드물었거든요. 민호야, 이 차 누구 거야? 동네 아주머니가 놀라며 물어보셨어요. 민호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님이 차에서 내리시자 사람들이 더욱 웅성거렸어요. 저기가 저희 집이에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회장은 민호네 집 앞에 서서 잠깐 멈췄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1층 끝방, 정말 작고 초라한 곳이었거든요.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소파에 누워 계셨어요. 민호야, 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박 회장님을 보셨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박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어머니는 당황해서 일어나려 하셨지만 몸이 좋지 않아 휘청거리셨어요. 민호가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어머니. 민호 어머니, 저는 며칠 전 민호에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박 회장은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민호가 정말 그런 일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정말 용감한 아이입니다. 민호가 아니었으면 저는. 박 회장의 목소리도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박 회장은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민호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몸이 많이 아프십니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지만 창백한 얼굴색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대로 된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손을 흔드셨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런 신세는 질 수 없어요. 하지만 박 회장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제 목숨을 구해줬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날부터 박 회장은 민호네를 자주 찾아오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민호 어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박 회장의 진심 어린 배려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되셨습니다. 박 회장은 민호 어머니를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해드렸어요. 오랫동안 정확히 알지 못했던 병명도 알게 되었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고맙구나. 어머니가 병원에서 돌아오신 후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용기를 낸 덕분에 이런 복을 받는구나. 민호도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박 회장은 민호에게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민호야, 학교 공부는 어떠니?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르바이트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민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아르바이트 대신 공부에만 집중하면 어떨까? 내가 도와주마.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도움만 받아도 될까요? 민호야,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줬잖니.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야. 박 회장의 도움으로 민호는 더 이상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어머니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서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 가셨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지 못했어요. 이 모든 행복이 곧 큰 시련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박 회장의 가족들, 특히 큰아들이 이 상황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박 회장 자신도 아직 민호에게 말하지 못한 무거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곧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민호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의 도움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매일이 꿈만 같았어요.
더 이상 무거운 박스를 나를 필요도 없고 어머니는 치료를 받으시며 점점 건강해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박 회장님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평소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긴 했지만 뭔가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신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박 회장이 민호를 따로 불렀어요. 네, 회장님. 민호는 긴장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박 회장은 한동안 말없이 서 계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너에게 물어볼 게 있다. 내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니? 민호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아버지요? 이정호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박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정호, 정호. 박 회장이 중얼거리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박 회장은 억지로 웃으며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하지만 민호는 그 웃음이 억지스럽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 아버지 이정호에 관한 자료였어요. 정말 그 아들이었단 말인가?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니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정호는 몇 년 전 박 회장 회사의 하청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회장 회사가 갑작스럽게 계약 조건을 바꾸면서 이정호의 회사는 파산하고 말았어요. 당시 박 회장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이정호는 모든 것을 잃었고 결국 스트레스와 절망감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내가 민호의 아버지를. 박 회장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박 회장의 큰아들 박도윤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주무세요? 도윤이 물었다가 책상 위 서류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윤아. 박 회장이 힘없이 말했어요. 도윤은 서류를 집어들고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설마 그 아이가 이정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 것 같다.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도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집안과 엮이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하지만 민호는 내 목숨을 구해준 아이야. 그리고 박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요? 아버지가 그 아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윤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업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약육강식의 세계라고요. 박 회장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도윤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당장 그 아이와 연을 끊으세요.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말이에요. 도윤은 단호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민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박 회장님은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으셨고 오셔도 뭔가 어색한 기운이 흘렀거든요. 엄마,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을까요? 민호가 어머니께 물었어요. 무슨 소리니, 민호야. 내가 뭘 잘못했겠니? 어머니가 민호를 안아주셨지만 어머니도 같은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는 우연히 박 회장과 도윤이 차 안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아이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망가질 수 있다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창문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민호는 잘못이 없어. 그 아이를 원망할 이유가 어디 있니? 박 회장이 반박하셨습니다.
잘못이 없다고요? 그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세요? 이정호예요, 이정호.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걸까요? 아버지 회사 때문에 망하고 죽은 사람 아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요. 도윤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가 박 회장님 회사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건가요? 그래서 더욱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박 회장의 목소리도 커졌어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 아이와 연을 끊으세요. 안 그러면 회사도 우리 집안도 망합니다. 민호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박 회장님이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도윤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회사 때문에 망하고 죽은 사람 아들을. 아버지.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박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매우 무거운 표정이셨어요. 민호야,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박 회장이 말했어요. 민호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일 말씀이시죠? 박 회장은 깜짝 놀라셨어요. 너가 알고 있었니? 어제 우연히 들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민호 앞에 앉았어요. 민호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 아버지를. 회장님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시죠? 민호가 말을 끊었어요. 박 회장은 민호의 성숙함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탓이야. 내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복수하려고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가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박 회장은 민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민호가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압박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곧 이 모든 일이 더 큰 풍파로 번질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그날 밤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받은 도움이 죄책감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 회장님의 진실한 마음도 느낄 수 있었어요. 박 회장 역시 괴로웠습니다. 민호에게 진실을 말한 후에도 무거운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아들 도윤의 반대와 자신의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박 회장은 깊은 밤 혼자 중얼거렸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사실 말이에요. 진실을 알게 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박 회장님은 여전히 가끔 찾아오셨지만 예전처럼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니 동네가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어머, 민호야. 큰일 났다. 옆집 아주머니가 민호를 붙잡았어요. 너희 집 앞에 기자들이 와 있어.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요? 왜요? 잘 모르겠어. 아침부터 카메라 들고 온 사람들이 너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았거든요. 조심스럽게 집 쪽으로 가보니 정말로 여러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기 왔다. 이민호 학생. 한 기자가 민호를 발견하고 소리쳤어요. 순식간에 기자들이 민호를 둘러쌌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민호 앞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민호 학생, 박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박 회장 회사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복수를 위해 박 회장에게 접근한 건 아닌가요? 민호는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겠어서 당황했어요. 기자들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 회장이 죄책감 때문에 당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이번 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나요? 민호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기자들이 길을 막고 있었거든요. 민호야. 그때 어머니가 집에서 나오셨어요. 어머니도 기자들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어머니, 민호 어머니시죠? 인터뷰 좀 해주세요. 기자들이 어머니에게도 몰려들었어요. 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으셔서 이런 상황을 견디기 힘드셨습니다. 제발, 저희를 그냥 두세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퍼부으며 사진을 찍어댔어요. 바로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박 회장의 차였어요. 차에서 내린 박 회장은 기자들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 회장님, 박 회장님. 기자들이 이번에는 박 회장에게 달려들었어요. 이 아이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죄책감 때문에 도와주고 있는 건가요? 박 회장은 기자들을 밀치고 민호와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어요. 그만하십시오. 이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공세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호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과 박 회장의 이야기가 주요 뉴스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박 회장, 과거 하청업체 대표 아들 특별 후원 논란. 죄책감인가, 진심인가. 박 회장 선행 뒤숨은 진실. 뉴스에서는 민호를 사기꾼 집안의 자식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댓글들도 악의적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박 회장을 이용하는 거 아니야? 돈 때문에 접근한 게 분명해. 불쌍한 척하면서 동정심 유발하는 거지. 민호는 견딜 수 없었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온 세상이 자신을 나쁘게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학교에 가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민호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야, 저 애가 텔레비전에 나온 그 애야. 돈 많은 할아버지한테 빌붙는 애 말이지. 우리도 저런 할아버지 만나면 좋겠다. 심지어 선생님들도 민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민호는 학교에 있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민호는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몇몇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야, 민호야. 너 진짜 박 회장한테 돈 많이 받았어? 한 아이가 비웃듯 물었어요. 우리한테도 좀 나눠줘. 어차피 공짜로 받은 거잖아.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민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아이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뉴스에 다 나왔잖아. 사기꾼 아들이라면서.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울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민호야, 괜찮니?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래, 선생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당분간은 좀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날 오후 민호는 일찍 집에 왔어요. 하지만 집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에서 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민호가 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그날 밤 박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괜찮아요, 회장님. 민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당분간은 우리가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민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박 회장님도 자신을 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박 회장의 큰아들 도윤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단순히 착한 마음으로 도와주신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이렇게 크게 번진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도윤의 인터뷰는 교묘했어요. 직접적으로 민호를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민호 가족이 박 회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거든요. 결국 민호는 견딜 수 없어서 어머니께 말했어요. 엄마, 우리 여기서 떠날까요? 민호야. 어머니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박 회장님한테 돈을 바라고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엄마도 알아, 민호야. 내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민호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집에서는 기자들의 괴롭힘을 받았거든요. 그날 밤 민호는 작은 가방에 옷을 챙겼어요. 엄마, 우리 정말 여기서 나가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민호야.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 태어난 게 죄인가? 13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지 못했어요. 이 모든 시련이 끝나면 더 큰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민호와 어머니가 짐을 싸고 있던 그날 밤, 누군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자들은 이미 돌아간 시간이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박 회장이 서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장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계셨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민호가 놀라며 말했어요. 민호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박 회장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작았어요. 어머니도 나오셔서 박 회장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떻게 해요? 기자들이 보면. 괜찮습니다. 조심해서 왔어요. 박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박 회장은 민호네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짐가방들을 발견하셨습니다. 설마 이사를 가려는 건가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박 회장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민호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니에요, 회장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민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야. 민호와 어머니는 긴장했어요. 박 회장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이정호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나보다 훨씬 인격적이고 정직한 사업가였지.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당시 우리 회사가 어려워서 계약 조건을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 내 아버지는 끝까지 직원들 월급부터 챙기셨어. 자신이 파산하는 걸 알면서도 말이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그런 분을 박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호는 처음 듣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구나. 그래서 내가 더욱 괴로웠어.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줬을 때 하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았거든. 내 아버지에게 갚지 못한 빚을
내게라도 갚을 수 있는. 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너희들만 더 힘들게 만들었구나.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민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박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민호야.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아버지 일을 알고 나서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회장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셨을 거라고. 박 회장은 민호의 성숙함에 놀랐습니다. 13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복수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엄마랑 함께 말이에요. 민호의 말에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희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박 회장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순수한 모자를 자신 때문에 힘들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거든요. 민호야,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회장님, 저희도 감사했어요. 덕분에 제가 치료받을 수 있었고, 민호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그것도 지나갈 거예요. 저희는 강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의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박 회장은 이 모자의 강인함에 감동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럼 정말 이사를 가시는 건가요? 박 회장이 아쉬워하며 물었어요. 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박 회장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건 마지막 부탁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정착할 때까지만 사용해 주세요. 어머니가 손을 저으셨어요. 안 됩니다. 더 이상은 부탁드립니다. 이것만큼은 받아주세요. 내 마음의 짐을 덜어달라는 뜻으로. 민호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박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일들이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민호는 박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만난 걸 후회하지 않아요. 힘들었지만 많은 걸 배웠거든요. 민호야,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박 회장은 민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런 어린아이에게서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듣다니 부끄러우면서도 고마웠습니다. 회장님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날 밤 박 회장은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민호의 용서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구원이었거든요. 며칠 후 민호와 어머니는 조용히 이사를 갔습니다. 멀지 않은 다른 동네였지만 새로운 시작에는 충분했어요. 새 집에서 민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힘들었지만 많은 걸 배웠다.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는 것, 진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됐다. 민호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동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해보자. 민호가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알지 못했어요. 이 모든 시련이 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민호와 어머니가 새로운 곳에서 평온한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새 학교에 적응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아무도 민호의 과거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더욱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박영수 회장 차남 박도윤,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 민호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놀랐습니다. 박도윤이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박도윤 씨는 지난 몇 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하청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뉴스를 보시며 놀라셨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하청업체들과의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과거 파산한 업체들과의 연관성도 조사되고 있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아버지 회사 일과도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호에게 박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야, 뉴스 봤니? 박 회장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네, 봤어요. 괜찮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 하지만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야. 박 회장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내 아버지 회사가 파산한 일 말이야. 민호는 긴장했어요. 네, 사실은 내가 직접 결정한 게 아니었어. 도윤이가 임의로 계약 조건을 바꾼 거였거든. 나는 그때 해외 출장 중이었고 돌아와서야 알게 됐지. 민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요? 응, 도윤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하청업체들을 희생시켰어. 내 아버지 회사도 그 중 하나였고,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더 관심을 갖고 회사 일을 봤어야 했는데, 아들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 민호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박 회장님이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또 다른 진실에 당황스러웠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박도윤이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자백한 거예요. 박도윤 씨는 아버지 모르게 수많은 하청업체들과 부당한 거래를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여 개 업체가 파산했고 일부는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텔레비전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게 박 회장이 아니라 도윤이었다니. 그날 오후 박 회장이 직접 민호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이셨어요. 민호야,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박 회장이 깊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회장님, 일어나세요. 이제 진실을 알았잖아요. 어머니가 박 회장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책임입니다. 도윤이가 저런 일을 저지르는 동안 전혀 몰랐다니. 민호가 박 회장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진짜 나쁜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박 회장은 민호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민호야, 고맙구나.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그때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도윤이 나타난 거예요. 보석으로 풀려나온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도윤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박 회장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도윤아, 넌 어떻게?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직도 이 사기꾼들과 어울리고 계세요? 도윤이 민호를 째려봤어요. 민호는 무서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기꾼이라니요? 누가 진짜 사기꾼인지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뭐라고? 도윤이 민호에게 다가왔어요. 박 회장이 도윤을 막았습니다. 도윤아, 그만해. 내가 한 일들을 다 알고 있어. 아버지도 모르는 게 많으세요. 제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아세요? 도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회사를 위해서였어요.
그런 작은 업체들과 계속 거래하면 우리만 손해라고요. 민호는 도윤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작은 업체들이라고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각해 봤어요? 그런 게 중요해? 사업은 원래 양육강식이야. 도윤아, 박 회장이 아들을 꾸짖었어요. 그게 사람 할 말이냐? 도윤은 더욱 흥분했어요. 아버지, 저 아이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신당하고 있는 거 모르세요? 언론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런 애를 가까이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요.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회장님 목숨을 구한 게 죄예요? 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도윤이 소리쳤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그만하세요. 우리 민호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당신 남편도 무능해서 망한 거잖아요. 도윤아, 박 회장이 분노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민호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아저씨, 제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직원들을 챙기신 분이에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과는 달라요. 뭐라고? 제가 용기를 낸 건 회장님께 도움을 받으려고가 아니었어요. 그냥 누군가가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도윤은 할 말이 없었어요. 민호의 진실한 마음 앞에서 자신의 추악함이 더욱 드러났거든요. 박 회장이 도윤에게 말했어요. 도윤아, 민호는 내 은인이야. 그리고 내가 쌓아온 재산과 명예가 모두 누군가의 희생 덕분이란 걸 알아야 해. 아버지, 이제 그만하고 내 잘못을 인정해라. 그게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길이야. 도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민호는 박 회장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마음 편히 사세요. 박 회장은 민호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민호야, 내 덕분에 내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 정말 고맙다. 그날은 모든 것이 정리되는 날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진짜 악인이 누구인지 드러났거든요. 민호는 마침내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도윤의 사건이 정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민호는 더 이상 사기꾼의 아들이 아니라 용감한 소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민호는 새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요즘 민호의 표정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민호야.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새 친구 준혁이었습니다. 내일 축구 같이 할래? 우리 팀에 한 명 더 필요해. 준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 민호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요즘 어머니의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꾸준한 치료 덕분이었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민호가 밝게 인사했어요. 어서 와, 민호야. 오늘 학교는 어땠니? 좋았어요. 내일 친구들이랑 축구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민호의 밝은 모습을 보며 흐뭇해 하셨어요. 예전의 무거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어요. 민호가 문을 열어보니 박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회장님, 민호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민호야, 잘 지냈니? 박 회장도 환하게 웃으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나오셔서 박 회장을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거실에 앉은 박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잘 정착하신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박 회장이 민호를 바라보며 물어보셨어요. 민호야, 새 학교는 어떠니? 좋아요. 친구들도 사귀었고 공부도 재미있어요. 민호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그렇구나. 정말 다행이야. 박 회장이 안도의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때 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거든. 민호와 어머니가 궁금해했어요. 도윤이 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에 피해를 본 업체들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어. 물론 내 아버지 회사도 포함이야.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정말요? 응, 법원에서 정식으로 결정된 일이야. 그리고 박 회장이 잠깐 멈춰셨어요. 내가 개인적으로도 더 보탬하고 싶어.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저희는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도움받았어요. 민호야, 이건 도움이 아니야. 정당한 보상이야. 내 아버지가 받으셨어야 할 것들이고, 박 회장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또 다른 제안이 있어. 민호야, 너는 어른이 되면 뭐가 되고 싶니? 민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박 회장이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역시 내 아버지 아들답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 학업을 도와줄까? 좋은 학교에 가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말이야.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니에요. 너무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어머니, 이건 정말 내 간절한 부탁이에요. 민호 같은 아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걸 보는 게 내 소원이거든요. 민호도 고민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로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약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민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시고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민호야. 내가 그런 꿈이 있다면. 박 회장이 기뻐하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민호야,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 그날 이후 민호의 삶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정당했어요. 언론도 더 이상 민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법학과에 진학했어요. 박 회장의 도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민호 자신의 노력이 컸습니다. 대학교 입학식 날 민호는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모든 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어. 그때 누군가 민호를 불렀어요. 민호야. 돌아보니 박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7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이셨어요. 회장님, 오늘 입학식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어떻게 안 올 수 있겠니? 내가 법대에 들어가는 날인데. 박 회장이 자랑스럽게 웃으셨어요. 민호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모두 내 노력이야. 나는 그저 조금 도왔을 뿐이고. 박 회장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가렴. 더 이상 내 아버지 같은 분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는 세상을 말이야. 민호는 단단히 다짐했어요. 네, 꼭 그럴 거예요. 그날 저녁 민호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법대에 입학했다. 13살 때 편의점에서 박스를 나르며 어머니 약값 걱정을 하던 내가 이제는 법을 공부하는 대학생이 되었다. 정말 꿈만 같다. 그때 박 회장님을 구한 건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중요한 건 그 일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는 것이다. 나는 이제 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말이다.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되면 더는 약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것이 내 아버지에 대한 최고의 추도이자 나를 도와준 모든 분들에 대한 보답이 될 것이다. 민호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캠퍼스의 가로등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민호는 두렵지 않았어요. 13살 소년의 용감한 외침 하나가 한 사람의 목숨과 한 가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이제 세상을 바꿀 꿈을 품은 청년으로 자라났어요.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더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